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윤용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국제정치 이론 연구 네트워크 니트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 니트의 회원으로 계시고 또 성공회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윤석준 선생님 모시고 국제정치 이론과 연구에 관한 특히나 최근의 중요한 이슈와 논쟁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니트 회원으로 계시는 성공회대학교의 윤석준 교수님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의 윤석준 교수라고 하고요. 제 전공은 국제정치학인데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특히 이제 유럽 정치, 그 유럽 정치 안에서도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학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이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분야도 함께 저희 다루고 있는데요. 주로 연구는 유럽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좀 아실 수도 있지만 그 유럽 연구, 또 유럽 정치, 또 유럽에서 국제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오셨는데 그렇게까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거나 혹은 뭐 큰 영향을 받은 뭐 그런 사건이나 아니면 인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일종의 뭐 자전적인 이야기죠. 네,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정치학과 관련을 해서 처음 이렇게 이런저런 공부를 계속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 이제 유럽 그 자체는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한반도의 현실이었고요. 특히 남북의 분단의 문제였고, 사실은 이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계속했던 것이 아니라 학부를 졸업을 하고 현대그룹에 입사를 해서 당시 이제 남북경협 사업을 주도했던 현대아산 이제 기획실에서 전략기획 업무를 5년 동안 담당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 문제의식으로는 굉장히 많은 통일 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담론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20대 초반에 학생 때 경험을 하고 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은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 것인가, 현실은 정말 어떨까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 또 지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실제 현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라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조언 하에서 당시에 이제 사회생활을 좀 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제 인생의 여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학위 과정을 조금 늦게 시작을 하고 늦게 마치게 됐지만은 5년여 동안 이제 남북경협 사업을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물론 이제 저는 주로 본사에서 페이퍼워크를 주로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이제 대외비 업무들을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북관계 속살이라는 것들 사실 언론에는 나오지 않고 사실 또 학자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접하고 나서 굉장히 신중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또 기반을 해서 역사적 사회과학이라는 그런 이제 접근도 사실은 그때의 문제의식에서 발현됐던 것 같고요. 뭐 더 구체적으로는 그 시기에 이제 제가 통일이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고 또 때로는 외쳐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 수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식이 한반도에서 평화라는 것이 중요하지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겪어본 속살에서는 남과 북은 함께 해야겠지만은 그와 동시에 함께하기 너무 힘든 이 두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저 유럽에서 양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쨌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대륙을 만들었던 그 경험, 그 통합의 경험이 통일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유학 준비를 할 때 유럽 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부터 박사 과정, 이 대학원 과정을 유럽에서 유럽 통합을 가지고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경험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무자로서의 선생님의 경험이 연구자가 되는 과정에서 큰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또 동시에 그런 실무자로서의 경험과 함께 학문적인 일종의 뭐 동반자나 혹은 자극이 됐었던 학자분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걸어오는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세 분이 있는데요. 정착자는 한 분이시고요. 우선 첫 번째 분이 지난해 이맘때 이제 연면하신 고 류석진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청년 류석진, 그러니까 가장 젊은 시절의 초임 교수로서의 류석진 교수님을 이제 처음 그 첫 강의 때부터 만났던 당시로서는 학생이었는데요. 사실 학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지금 학자로서 성장을 하고 활동을 하는 기간 내내 사회학 혹은 이제 정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사실 가장 많은 영향을 저에게 준 분이기도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사회과학이 규범적이면서도 과학적이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 난제를 언제나 던져주셨던 분으로서 상당히 저에게는 뭐 앞으로도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특히나 대학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구자로서의 정체성과 교육자로의 정체성을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각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시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자라는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도 사실은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제가 이제 학부 시절 이후에 대학원 유학을 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분들인데요. 두 번째 분이 이제 움베르토 에코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사실은 정치학 공부를 하는 그 여정에서 가운데 약간 학문적 외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호학이었고요. 당시에 문제의식은 사실 학부 시절 때 한국의 이제 여러 가지 현실들의 고민들과 함께 한국에서 이 외드 컴플렉스라는 것 때문에 도저히 생각이 자유롭게 대학에서조차도 펼쳐질 수 없고 논의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해체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설익은 고민의 과정에서 기호학이라는 것을 우연히 접하게 됐고 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 공부를 하다가 원전을 읽기 위해서 이제 이태리어도 공부를 하고 또 그 인연이 이어져 가지고 이탈리아 정부장학생으로 그 덕분에 움베르토 에코 선생님의 지도를 1년 동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들을 이제 원래는 정치학 연구방법론으로 기호학을 풀어내려고 했던 건데요. 조금 더 시간과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바라건대 제가 은퇴를 나중에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것은 제가 책이나 그런 것들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박사과정 때 이제 뵀던 부히노 라투후 선생님이시고요. 사실 박사과정 때 이분이 저희 연구 부총장이셨는데 사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시기에 저희 이제 대학원 학제를 엄격하게 만든 분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서 그와 동시에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워낙 또 다른 결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동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학술적인 성과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가깝게 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분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최근에 팬데믹을 경험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 이제 그분의 책들을
다시 읽는 기회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그때는 설익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이해를 하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조금 저도 함께 좀 이렇게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의 영향을 끼친 학자분들이 다 지금뿐만 아니라 사실 오래전부터 회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저희에게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규범적인 자원들을 제공해 주셨던 분들인데 동시에 선생님과 개인적인 관계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알게 된 거에 대해서도 저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아마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분들의 사상이나 혹은 이론과 개념들이 향후에 그래서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제가 해볼게요. 뭐 아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뭐 인문사회과학 크게 보면 혹은 좀 좁혀서 보면 국제정치학 저희가 이제 국제정치학 연구 네트워크니까요. 이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특히나 선생님의 흥미를 끌고 있는 논쟁이나 이론이나 혹은 뭐 이슈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주로 연구하고 있는 유럽 정치에서 이제 유럽 연합 부분인데요. 유럽 연합과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 논의들 중에서 저는 유럽의 대내 정책이 배외 정책화되는 그 과정을 조금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 작업을 조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최근에 유럽 연합에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은 인권과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이 규범들을 영내화시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연성 규범이 아니라 경성 규범화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이제 국제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 지금 주목하는 부분들은 다자관계보다 양자관계에 미치는 영향들입니다. 유럽 내에서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영내 규범으로 형성되는 것들이 결국은 역외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근데 거기서 다자관계가 아니라 양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첫 번째 단계로 몇 년 전부터 유럽의 지속 가능성 관련된 규범들이 영내에서 중층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유럽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 국가와 국제라는 사이에 유럽이라는 이 지역 층위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2레벨 게임스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는 사실 3레벨 게임스로 3단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중층성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한 동학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 역외로 영향을 미칠 때 특히나 양자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선행연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지금 또 유럽의 이제 학자들이 관련된 논의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교수님. 아마 교수님이 오늘 이제 저희에게 소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뭐 대표 연구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긴 호흡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그 방금 이 연구 주제의 한 부분 그리고 과정으로서 아마 소개를 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대표 연구 내지는 소개를 해 주시기로 했던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 보고 계시는 뭐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이해하는 데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지난 한 7년 전, 7, 8년 전부터 이제 그 토대로서 공부를 해왔던 것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
유럽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유러피어나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그 유럽 통합 이론이라는 게 한국에선 가장 익숙한 것이 이제 기능주의과 신기능주의 뭐 이러한 것들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논쟁이라는 것들은 유럽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통합의 심화와 확대에 따라서 이제 유럽 통합의 이론도 함께 발전을 해 왔는데요. 사실 그 중반기에 주로 있었던 이론적 논쟁들입니다. 약간 맥락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유럽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들은 뭐 인문학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거의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유럽 통합은 양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진행되어 온 지금 유럽 통합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사실 양차 세계대전 직후에 있었던 유럽 통합의 여러 논쟁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유럽 통합의 당위성이나 유럽 통합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논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통합의 시작이라는 게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은 평화와 이 경제 재건을 위한 부분들이 성격들이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통합이라는 것이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구도가 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국제정치 이론보다는 그 이전에 여러 사상가들이나 인문학적 성찰들을 가지고서 통합의 당위를 이야기하는 그런 논쟁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렇다라면은 어떤 통합을 할 것인가라는 목표 설정과 관련을 해서 연방과 연합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연방 이론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시기에 194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초반까지 주로 연방주의에 대한 그 이론이 그때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5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통합이 유럽 석탄 철강 공책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이제 그러한 과정들에서는 두 번째 단계로서 그렇다면 유럽 통합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서 유럽 석탄 철강 공책부터 시작했던 유럽 통합이 그 이후에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 이래서 이제 세 개의 공동체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양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유럽 통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물론이고 어떻게 더 발전하고 진화하고 심화할 수 있었는지,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기능주의와 그리고서 이제 그것들을 초기 기능주의의 문제의식들을 비판하면서 보완하려고 했던 이제 신기능주의 뭐 이러한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론적 논쟁들 과정에서 초국가주의와 이제 정부관주의라는 이 상반된 이 통합의 동학들을 가지고서 역시 파생적인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60년대, 70년대의 통합 이론들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특히나 80년대 후반 이후에 탈냉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럽 통합이 조금 더 확장된, 조금 더 심화된 길을 걷게 되면서 기존의 이 신기능주의 그리고서 초국가주의 혹은 정부관주의로 대표되는 그러한 이제 논쟁 구도들이 보다 더 세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요. 최근에 한 20년 동안 전개되어 왔던 여러 이론적 논쟁들은 그보다 조금 더 세밀한 논쟁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유럽화. 그래서 이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의 많은 정책들이 점점 이렇게 수렴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떠한 동학으로 어떠한 그 동인을 가지고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론적 논의 중에 하나가 차별화된 통합이라는 겁니다. differentiated integration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유럽 통합이 굉장히 유럽 연합만 보더라도 무언가 이렇게 좀 단일한 행보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작은 통합의 형태들, 통합의 동학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최근 20년 사이에 여러 가지 유럽 연합이 심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보다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론화시키는 작업들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런 논의를 가지고 사실은 브렉시트를 굉장히 잘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중심으로 통합의 이론들이 이제 전개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초반기 저의 이제 토대 연구로서 유럽파라는 것에 좀 집중을 했는데 유럽파라는 게 크게 수직적 유럽파와 수평적 유럽파로 나뉘어서 우리가 이론적 이 발전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문제의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통합이 심화되는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럽 공동체 혹은 이제 지금 유럽 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여러 정책 분야에서 수렴 현상이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것들이 유럽 공동체나 유럽 연합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형성된 이 정책들이 회원국들로 수직적인 영향, 즉 하향적 동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보완적인 반론들이 제기가 됐고요. 수직적인 동학이 존재는 하는데 그것이 하향적인 동학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상향적 동학, 즉 민주주의 결핍이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향식 동학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또 학자들이 일본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화에서 수직적 유럽화라는 것이 초기에는 하향적 동향만 이야기를 하다가 상향적 동향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구도로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수직적 동학뿐만이 아니라 유럽 연합을 직접 매개하지 않더라도 회원국들 간의 수평적인 동학으로 유럽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또 세 번째 단계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뭐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수직적 동학과 수평적 동학이라는 것이 이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평적 동학에서 기존의 유럽화의 수평적 동학, 그 수평적 유럽화라는 이야기들은 주로 유럽 연합 회원국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위스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인데 유럽 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럽 연합 회원국들과 이 동질화된 여러 정책 분야에서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목한 일본의 학자들이 이 수평적 유럽화라는 것을 기존의 회원국들에만 한정했던 논의를 비회원국으로도 확장시키면서 그 근거로서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이러한 부분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주목을 했던 부분들은 이 수평적 유럽화에서 특히나 비회원국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부분들이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 유럽화에서 주로 정치, 경제 분야들을 특히 이야기를 해왔는데 저는 이제 이 문화적 통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덧붙여 가지고요. 약간의 그런 논의에 작은 기여를 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지금 유럽 안에서 정책이 형성되는 그 과정들, 특히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책이 다층적으로 형성되는 과정들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 질문들이나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들 내지는 뭐 커멘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먼저 이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배경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수평적, 수직적 방향성 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는데 유럽화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유럽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유럽화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유럽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가장 많은 관심의 초점은 정책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펄리시 영역에 맞춰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 각 회원국들의 이제 국내 정책들이 각 국의 개별 국가의 정책들이 점점 비슷하게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정책들의 수렴되는 동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사실 가장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전개가 되고 유럽화에 대한 이론적 발전들이 하나하나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펄리시 정책뿐만이 아니라 정치체, 펄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논의가 일부 이루어져 왔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정치체와 관련된 부분도 각 국내 정치에서의 정치체들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회원국들 사이에서 좀 비슷해지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도 정책뿐만이 아니라 정치체 펄리티에서도 이러한 유럽화라는 것이 좋은 설명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일군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일군의 학자들은 그래? 펄리스나 펄리티뿐만이 아니라 펄리틱스 말 그대로 과정으로서의 정치에서도 이런 유럽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분들이 또 있고요. 그러한 분들은 이제 국내 정치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 이전에 비해서 각국의 이런 펄리틱스, 특히 과정으로서의 이런 이 정치들이 점점 이렇게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역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논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컨대 말씀드리면은 정책 펄리시, 그다음에 정치체 펄리티, 그다음에 정치 펄리틱스, 요 세 영역들에 대해서 유럽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학자들이 지금 논의를 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충분히 이해를 좀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원 선생님들께서 주신 질문이나 혹은 의견들을 공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혹은 많은 제 회원 선생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강조하는 그 유럽화, 특히나 수평적 유럽화의 동학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 경험과 또 공유하고 있는 규범이나 가치나 이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럽성 내지는 유럽 정체성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되어서 그게 이제 수평적 유럽화, 즉 유럽 지역 내에 있는 유럽연합 가입국이 아니어도 그 유럽 국가들의 공유된 정체성으로 인해서 정책이나 정치체들의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맞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주장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의 내지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고요. 다만 동시에 아마 자연스러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정체성 연구를 저도 하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질문. 이 정체성을 중심으로 유럽화를 이야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배제나 혹은 차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유럽다움 내지는 유럽 정체성을 공유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유럽 정체성 내지는 수평적 유럽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혹은 다뤄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회원 선생님들 중에 공민석 선생님, 또 조영철 선생님, 윤성원 선생님 등이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관찰되는 극우 정당의 득세라든지 혹은 극우 포퓰리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고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이 유럽학의 발전이라는 부분부터 그 학문의 정체성부터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원 선생님들께는 한번 이렇게 공유가 됐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유럽 통합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사실 일반적인 국제정치 이론을 가지고 유럽 통합을 설명하시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유럽에는 유럽 통합의 특수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중범 이론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유럽 통합의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러한 논의들이 사실 굉장히 유럽 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제가 돼야 될 것이 이 비서구의 유럽 학자들의 저는 한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그러한 배타성이라든지 특히 타자에 대한 구분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여러 가지 이 통합의 과정에서 사실은
뭐 일종의 일부 국내적인 정치 단계에서는 이제 폭력으로 사실 나타날 수도 있는 것들이기도 했고요. 그러한 것들이 혹시나 극우의 부상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들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우선 현재 많은 그 유럽 통합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나 그러한 부분들이 규범적인 부분들을 우선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다라면은 이것으로 모든 것들이 답변이 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규범적인 부분들이 그 배제되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서구 중심주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정치학 분야는 사실 비서구에서의 눈이라는 관점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뭐 은영수 교수님 포함해가지고 저희 학교에 지금 조영철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이론적 기여들을 해오고 있으시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비서구학자들이 여기서 지금 논쟁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유럽학이라는 이 지금 학문의 영역은 굉장히 유럽적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실은 뭐 서구보다 더 좁은 유럽 학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사실 선생님들이 우려하시거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이라고 하시는 그 부분들이 사실 이 서구의 학자들, 그러니까 제가 그 유럽의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해야지 조금 동의를 하면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럽을 본격적으로 이전에 대학원 유학을 가기 전에 굉장히 저는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정인 교수님이 이제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라는 이제 그런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사실은 연구 작업을 하셨고, 저는 다행스럽게도 만약에 제가 예방주사를 맞았다라고 제가 종종 표현을 하는데, 강정인 교수님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다라면은 제가 유럽의 모든 것들을 굉장히 찬미하는 학자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사실 가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유럽의 여러 이제 정치 현실들도 그렇고 여러 제도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종종 한국 사회에 여러 대안 모델로서 사실 여겨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인 기준으로 옥석을 좀 가려내는 편인데요. 뭐 그러한 시각들이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유럽인 학자들보다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좀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유럽 통합의 시작이라는 것이 사실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럽 통합 시작을 할 때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민족이 구성됐던 것처럼 유럽이 구성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요. 유럽을 하나의 유럽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근저에 인문학으로 깔려 있는 이야기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에우로파, 그러니까 제우스가 굉장히 이제 바람둥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우스와 관계가 있었던 에우로파, 페니키아의 공주였죠. 그러니까 에우로파 신화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어원에 바로 그 근원이 에우로파가 있었던, 에우로파가 제우스가 있었던 그 지중해 연안 중심의 그 신화를 호명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럽의 정체성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유로화 보면은 유로화의 모든 곳에 사실은 그 에우로파 신화와 관련된 그런 문양들이 다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실 유럽에서 교육 과정들 이렇게 보면요, 이 동네에서 혹은 작은 지방 도시에서도 아이들을 미술관으로 이렇게 데려가거나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미술관들에 에우로파 신화와 관련된 이 미술 작품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 에우로파 신화를 사실 가지고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이후에 사상적 궤적들을 가지고서 원래부터 유럽이 존재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 신화가 굉장히 중요한 초기의 역할을 했고, 그와 동시에 지금도 근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 한 축과 동시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기독교 세계로서의 유럽입니다.
유럽에서는 사실 1800년대 중후반까지도 실측 지도가 아니라 이 삼분위 지도를,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삼분위 지도를 TO 지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도 하는 그 지도를 사실 많은 카톨릭계 학교들이 교육에 써왔습니다. 이 삼분위적 세계관,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해서 이 삼분위적 세계관, 자 이러한 부분들이요, 유럽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이 삼분위적 세계관으로 이 지도를 TO 지도를 그리다가 이제 소위 미국 미 대륙에 사실 도착한 거거든요. 발견되고 난 뒤부터는 굉장히 은밀하게 한쪽에 조그맣게 아메리카를 뭐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그래서 기독교적 문명에 기반한 그 유럽이라는 대륙을 또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으로 이들이 여기고 있고요. 사실은 이 정말 현대적인 가치로서의 인권, 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을 중심으로 유럽 통합이 정말 전개가 되는 것이라면은 터키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튀르키예를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엘리트층이나 정치 엘리트층이나 아니면은 일반 시민들의 영역에서 그렇게 존재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유럽이라고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근저에 깔려 있는 두 가지 정체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이제 신화적인 유럽의 정체성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기반한 기독교적 공동체로서의 이 유럽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그들의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연합은 지금 유럽 연합의 혹은 유럽 통합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가치나 혹은 아이디어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 환경,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민족처럼 구성된, 구성시키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호명된 역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유럽 통합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유럽파, 유러피언 스터디스에서 학제간 접근을 할 때는 유럽 통합의 이론들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천년의 인문학적인 그 역사나 사상 부분들을 꼭 연구하도록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듣고 나서 얼핏 드는 생각은 유럽 정체성의 기층의 문화 담론이 있고 표층의 문화 담론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됐어요. 말씀하신 그레코 로마 문명 사가 기층, 또 기독교와 함께를 차지하고, 또 현대, 특히나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이 이제 화행되고 있는 뭐 민주나 자유나 이런 가치들이 유럽을 또 한켠에서 묶고 있는 그런 두 개의 층들로 엄밀하게 구별되진 않겠지만 그 두 개의 층을 모두 다 함께 볼 때 유럽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제 이해가 됐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아마 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유럽화, 방금 말씀하신 다층적인 또 중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뭐 가치의 측면이라든지 혹은 서사의 측면이라든지 또 종교의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화가 잘 되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질문하신 선생님이 계셔서 그게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경제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쓰신 글에서도 그렇지만 지역이나 민족 단위, 그 지역이 아니죠, 민족 단위나 국경의 단위를 넘어서서 유럽화가 상대적으로 보면 잘 되는데 그게 아닌 이제 뭐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덜 되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관련해서 이건 이제 정재한 선생님이 주신 질문이긴 한데 유럽화라고 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다. 그걸 또 가르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뭐냐, 요인이 뭘까, 이런 약간의 연결된 질문, 결은 다르지만 그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나 혹은 뭐 메커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그 유럽 통합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제 주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가장 일반화된 전통적인 그 논의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시는 이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협력과 정적 영역에서의 협력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이제 이후에 과연 정적 영역과 비정치적 영역을 잘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 게다가 이제 사실은 또 엄밀히 말하면은 정적 영역들 중심으로 오히려 통합이 되어 왔던 부분들도 있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흐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 살펴보면은 유럽 통합의 초기 통합의 시도들은 사실 유럽 석탄 철공체 이전에 안보 공동체를 결성하려는 시도들이었습니다. 그 안보 공동체를 결성하려는 시도들이 사실은 처음에 좌초하면서 반면에 이제 그 이후에 유럽 석탄철 공동체나 유럽 경제 공동체, 원자력 공동체가 성공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경제적인 통합은 잘 이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정치적 통합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러한 담론들이 좀 형성이 됐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유럽 석탄철 공동체가 저는 경제적인 통합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적지 않습니다. 예, 유럽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는. 왜냐하면 유럽 석탄철 공동체야말로 가장 경제와 정치가 혼합된 그러한 의제를 가지고 통합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석탄철 공동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제기가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 통합이 시작될 때 유럽 통합의 가장 커다란 현실적인 동인이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후 재건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었는데, 사실 석탄 철강 산업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거였지만은 재래식 무기가 일반화되어 있던 가장 중요했던 그 시기에 사실 군수 산업과도 관련이 있던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독일에 다시 이제 재건이나 부흥에 굉장히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다른 나라들이 석탄 철강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군수 산업도 사실상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통합 그 주창자들의 여러 그 당시에 이제 그 문헌들을 보더라도요.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주기적으로 저 이탈리아 피렌체에 유러피언 유니버시티 인스티튜트라는 곳이 있는데, EUI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럽 통합 초기에 여러 문헌들이 그쪽에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여러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경제적인 이 담론들을 가지고 통합을 주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제 안보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또 하나 좀 논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그 이후에 두 번째 단계로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가 같이 만들어질 때 유럽 원자력 공동체입니다. 유럽 원자력 공동체가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이어서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원자력 공동체,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의 결과로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이 사실은 원폭 투하로 이 종결되는 그런 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이라는 것들 그 시기에 그 이전까지는 재래식 무기 중심의 안보 인식이었지만은 급격하게 이제 그 핵이라는 그 새로운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인식들이 변화하는 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석탄 철강 공동체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인식하에 보완적인 역할로 원자력 공동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자력 시장이 그렇게 앞으로는 클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주요 산업 분야도 아니었고요. 이런 공동체를 서둘러 빨리 만들게 된 거는 안보적인 고려가 많이 됐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 당시에 여러 회의 문헌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제 중심의 통합으로 유럽 통합을 바라보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안보와 경제가 함께 맞물린 통합이 진행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1993년 이후로 그 이전까지는 유럽 연합이 아니었고 93년도부터 이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유럽 연합이 탄생을 한 건데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가 세 개가 사실상 같이 있었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연합이
93년도부터 만들어지면서 이제 외교 안보 영역이 여기 들어오게 됐죠. 외교 안보 영역을 소위 초국가주의적 그런 통합으로 완성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는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외교 안보 영역이라는 부분들은 각국의 주권 국가들의 직접적인 그 이해관계들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럽 통합 안에서 정부간주의적 통합으로 발전을 해왔던 것이고, 경제 통합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주권 국가로서 주권의 일부를 이양을 하더라도 저항성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초국가주의적인 통합으로 발전을 해왔다. 즉 유럽 통합이라는 것이 초국가주의와 정부간주의의 양 날개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저는 조금 다르게 볼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또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요. 이 질문은 김종철 선생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수평적 유럽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길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웨덴과 스위스 양국 간의 대북 정책의 수렴이 수평적 유럽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김종철 선생님 보시기에 아닌 것 같다. 이 스웨덴, 스위스의 대북 정책 수렴은 수평적 유럽화의 현상 내진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립국화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유럽들, 독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유럽화, 수평적 유럽화라고 볼 수 있는지, 유럽화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선생님의 의견을 주시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네. 냉전 시기 같은 경우는 이 중립국이라는 그 요인을 가지고서 대외 정책의 뭐 동질화라든지 수렴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을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탈냉전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뭐 유럽연합으로 설명하기도 좀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당장 스웨덴하고 오스트리아는 사실 1995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아일랜드는 그 이전에 73년도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스위스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실 탈냉전 이후에 특히나 이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이 과거의 중립국가라고 할 수 있었던 스위스,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의 대외 정책들 안에서 사실은 이렇게 동질화되는 부분들 혹은 이 중립국으로서의 정체성이나 혹은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서의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좀 논의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당장 이제 북한 그 논문의 이제 배경이 됐던 대북 정책이나 그런 것과 관련을 해서도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70년대 초반에 이제 이 수교를 북한과 맺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는 이제 2003년도에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제 수교를 맺었고, 뭐 이러한 이제 차이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중립국 요인이나 아니면 유럽 회원국 요인이라는 부분이 둘 다 마땅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의 이제 일군의 학자들이 이 스위스하고 스웨덴, 그러니까 국내 정책에서 유럽화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굉장히 많이 닮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소위 이제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유럽화라는 그런 틀로 바라보는 것이 설명력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됐었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국내 정책이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 유럽연합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유럽화라는 틀로 바라보는 게 오히려 이 부분에 설명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 부분을 확장해서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생각을 할 때 그 중립국 모델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냉전 시기에는 유효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의 설명력이 굉장히 약화돼서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고민들의 일환으로 예, 제가 이제 이런 논문을 썼던 거라는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주신 코멘트나 질문이 다 좋아서 아마 그 오늘 윤석준 교수님께서 향후에 또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좋은 뭐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정도로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 회원 선생님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선생님 보시기에는 국제정치 혹은 정치학 전반에서 굉장히 화두가 돼야 된다, 혹은 화두가 이미 됐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구적인 자원들이 집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모두 다 여러 관심사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 다양한 연구 관심사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이제 다들 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을 할 때 개인적인 이제 그 원칙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선 연구 자체로서 제가 하고 싶거나 혹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사실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염두를 합니다. 연구 의제들을 결정을 할 때.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제 그 이제 주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정치 혹은 유럽 연합에 관련된 부분 이외의 다른 한 축으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 교육으로서도 굉장히 필요한 분야라서 열심히 시간을 내 가지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지속 가능성의 정치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보통 공대 교수님들은 그 랩을 개인 연구실들을 많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소 단위보다 굉장히 작고 민첩하게 연구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교육과 연계시킬 수가 있고요. 연세대학교가 그거를 굉장히 지금 정액화가 잘 하시는 걸로 선도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맥락에서 작년에 이제 지속 가능성 연구실이라고 S랩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구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들이 지속 가능성의 문제들입니다. 지속 가능성의 문제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기존의 분과 학문 영역들과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국제정치학 영역과 이제 결합되는 부분들은 인간 비인간의 이제 행성 정치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영감이나 영향을 받은 분들 중에 한 분이 부히노 라투흐라는 학자분이시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기후 변화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이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다양한 학술적인 도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이 세계관을 벗어나면 특히나 이제 부히노 라투흐 선생님을 포함해서 뭐 도나 해러웨이나 뭐 이런 여러 이제 주로 인문사회 영역을 걸치면서 발전해왔던 여러 논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접근을 하면 환경에 대한 문제나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들을 윤리적이나 규범적인 차원이 아닌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하고 바람직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그냥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인식의 대전환이 전제가 되어야만 선의에 의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규범적인 접근으로만 하지 않고 지금 인류가 닥친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좀 넘어서서 이 비인간의 존재들과 함께 우리가 국제정책에서도 종종 이야기하는 간주관적인 그런 이제 존재로서 우리가 다시 좀 재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은 많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국제 정치 주로 이제 사실은 국가행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왔던 뭐 워낙 냉전 시대에 안보가 중요했으니까 그런 이제 인식에서 사실은 뭐 월드 폴리틱스, 글로벌 폴리틱스로 이렇게
진화해왔던 그 용어의 선택 문제들이 엄밀히 말하면은 비국가 행위자들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초국가적인 의제들이 부상이 되면서 이러한 용어들을 선택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플라네터리 폴리틱스 그래서 행성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이 또 다른 차원으로 이 정치를 그러니까 국제 정치 혹은 세계 정치, 글로벌 정치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동시에 우리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대에 맞게 빨리 좀 변화하는데도 이러한 것들이 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러한 지금 연구 어젠다를 한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준비가 되는 대로 관련된 교과목들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운영하고 계시는 웹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 주소는 저희 동영상 링크로 해서 걸어서 또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배터리가 안 돼서 마지막에 이거 혹시 해주실 의향 있으세요? 뭐 학생들한테 이거? 뭐 있는데요. 그래요?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하는데 만약에 끊기면 어쩔 수 없고 안 그렇죠. 끊기면 제가 편집해서 넣을게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윤석준 교수님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수 교수님 학생들에게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특히나 이제 최근의 국제정치 현상 이슈 이런 것들 내비게이션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혹은 뭐 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으면 혹은 문헌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우선 저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각 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 추천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보완적인 그런 이제 성격의 책들을 떠올렸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